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구한말 흑백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얼굴보다 훨씬 큰 사발에 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요즘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공깃밥의 5배에서 6배, 무게로 따지면 무려 1kg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왜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많은 밥을 한꺼번에 드셨던 걸까요? 사실 조선시대는 늘 가난했고 보릿고개로 굶주리는 사람이 태반이었다고 배웠는데 정작 사진 속모습은 식사 챔피언의 모습입니다. 당시 조선을 방문했던 서양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은 보통 사람의 3배를 먹으며 한번 앉으면 멈출 줄 모르는 식사 대장들이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기록이 실존할 정도죠. 여기엔 단순히 개인의 식탐을 넘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직 몸 하나로 세상을 버텨내야 했던 우리 선조들의 처절하고도 따뜻한 생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브라이언 히스토리에서 이 거대한 밥그릇 속에 담긴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히스토리의 브라이언입니다. 오늘도 우리 역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와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0대 직장인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 바로 밥심입니다. 하지만 과거 기록을 보면 이건 단순한 기운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당시 조선을 방문했던 서양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의 식사량을 보고 이들은 가히 식사 부문의 세계 챔피언이다 라며 혀를 내둘렀을 정도니까요. 오죽하면 인사조차 밥 먹었니? 로 대신할 만큼 우리에게 밥은 생존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대체 그 귀한 쌀을 왜 아껴 먹지 않고 한꺼번에 다 먹어 치워야 했을까요? 밥그릇 하나가 현대의 6배에 달했던 그 압도적인 풍경 뒤에는 어떤 절박한 사연이 있었을지 지금부터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뜨거웠던 식탁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서양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한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는 조선인들은 보통 한 사람이 3~4인분의 밥을 먹는데 앉은 자리에서 복숭아 신개를 해치우는 사람도 봤다고 기록했습니다. 다블리 주교 역시 조선에서 밥그릇은 사발이 아니라 대야 수준이라며 경악했죠. 심지어 1850년대 프랑스 선교사들은 조선의 아이들이 배가 터질 정도로 밥을 먹은 뒤 배가 빵빵해져서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한 번 먹을 때만큼은 산처럼 쌓아놓고 먹었다고 하니 서양인들 눈에는 이 광경이 얼마나 기괴하고 신기했겠습니까? 소식과 절제를 미덕으로 삼던 당시 유럽인들에게 조선인의 대식 습관은 이해하기 힘든 인체과학적 미스터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늘 굶주림에 시달리던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기이한 대식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 맞아.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옛날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배 터져도 좋으니 한 그릇 더 먹어라 하시며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시던 그 모습 말입니다. 밥알이 뭉개질 정도로 힘껏 눌러 담은 그 고봉밥은 사실 우리 민족의 유전자 속에 깊이 박힌 본능이자 가장 원초적인 애정 표현과도 같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이자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그 시절 조상들에게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존 에너지를 기꺼이 나누어주는 숭고한 행위였습니다. 특히 먹을 것이 귀했던 시대에 반찬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집주인은 손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밥의 높이를 더욱더 높게 쌓아 올리며 서로의 허기를 달래주곤 했습니다. 밥그릇 위로 수북하게 솟아오른 그 흰 쌀밥의 곡선은 곧 상대를 향한 배려와 사랑의 크기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밥심의 문화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한국인이 인사를 건넬 때 밥 먹었니? 라고 묻는 독특한 안부 문화의 뿌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밥 한 그릇 속에 타인의 배고픔을 내 아픔처럼 여겼던 조상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담겨있는 것이죠. 조선 사람들이 대식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영양 불균형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고기나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과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지만 당시 백성들은 고기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가 있는데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면 그 에너지를 오직 탄수화물로만 채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삼겹살 한 점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당시 조상들은 밥 세 그릇을 더 먹어야만 했던 셈이죠. 즉, 고봉밥은 사치가 아니라
육체를 지탱하기 위한 처절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쌀 한 톨에 담긴 탄수화물이 그들에겐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의 쌀은 지금처럼 도정이 잘된 백미가 아니라 거친 현미나 잡곡 위주였기에 소화 흡수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똑같이 한 그릇을 먹어도 실제 몸에 흡수되는 유효 에너지가 적다 보니 절대적인 섭취량을 늘려 부족한 영양 효율을 메워야만 했던 생물학적 이유도 숨어 있습니다. 결국 척박한 식단 속에서 생존을 위해 선택한 우리 조상들의 눈물겨운 몸부림이 이 거대한 고봉밥이라는 독특한 식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재미있는 서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당시 조선 사람들은 과일을 먹는 법도 독특했습니다. 서양인들은 과일을 디저트로 조금씩 맛보지만 조선 사람들은 과일조차 배를 채우는 식사의 연장선으로 보았습니다. 한 선교사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 사람들은 참외를 깎지도 않고 앉은 자리에서 10개 넘게 먹어치운다고 했으며 어떤 이는 복숭아 30에서 50개를 앉은 자리에서 가뿐히 해치웠다는 전설 같은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인들의 위장이 현대인보다 훨씬 컸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한말 사진을 보면 말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배만 볼록하게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한꺼번에 엄청난 양을 밀어넣는 식습관 때문에 이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거대 위장 상태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을 넘어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의 에너지를 비축하려는 신체적 적응의 결과였던 셈이죠.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 과일 대식 또한 굶주림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 조상들만의 독특한 풍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엄청난 노동량입니다. 조선은 철저한 농경사회였고 모든 일은 오로지 사람의 근육 힘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떼약볕 아래서 쟁기질을 하고 물을 깃는 노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칼로리를 소모하죠. 농번기에는 한 사람이 하루에 소모하는 열량이 무려 4,000에서 5,000 칼로리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는 현대 성인 남성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이동수단이 없어서 옆 마을에 가려 해도 수십 리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고갯길을 넘는 것은 예사였죠. 이렇게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니 한 번 먹을 때 연료를 가득 채우는 자동차처럼 배를 꽉 채워야만 다음 식사 때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매일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식사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의 도움 없이 오직 맨몸으로 자연과 맞섰던 조상들에게 밥 한 그릇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하루를 버텨내기 위한 유일한 에너지원이자 생존을 위한 투쟁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식사 관습도 한몫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끼를 먹는 조석, 체계가 일반적이었고 그나마도 농번기가 아니면 한 끼를 거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심은 본래 마음에 점을 찍듯 아주 조금 먹는다는 뜻의 가벼운 간식을 의미했기에 서민들에게 점심은 사치에 가까웠으며 사실상 제대로 된 식사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이 생겼을 때 마치 낙타가 혹의 영양분을 저장하듯 일단 뱃속에 가득 밀어넣고 보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아에 대한 공포가 유전자에 각인된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내일 당장 굶을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을 때 배불리 먹자는 폭식 문화로 이어진 셈이죠. 어쩌면 산더미 같은 고봉밥은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던 민초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유일한 생명보험이자 척박한 현실 속 불안한 심리가 투영된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아, 맞아. 옛날 가요 중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가사가 생각나네요. 사실 그 시절 어머니들이 짜장면을 싫어하셨던 게 아니라 자식들 배를 채워주려 본인의 허기를 참으셨던 거잖아요. 고봉밥 문화 안에도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나 일꾼에게는 산더미 같은 고봉밥을 차려주고 정작 본인은 숭늉으로 배를 채우던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 말입니다. 그래서 고봉밥은 단순히 양이 많은 밥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가장 고생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이자 사랑의 크기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밥그릇의 높이가 곧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의 높이였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끓인 숭늉은 당시 어머니들의 주된 끼니이기도 했습니다. 귀한 쌀밥은 바깥일에 고생하는 남편과 금쪽 같은 자식들에게 양보하고 본인은 구수한 국물로 빈속을 달래며 가족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웃음 짓던 그 마음이 바로 고봉밥의 본질이었습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대리만족을 넘어선 공동체적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굶더라도 우리 집안의 기둥이 바로 서야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질서가 밥그릇 하나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본 그 하얀 쌀밥이 사실은 모두 쌀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쌀이 귀했던 시절, 백성들은 쌀 조금에 볼이나 조, 수수 같은 잡곡을 듬뿍 섞어 밥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흉년에는 무나 시래기를 넣어 양을 부풀리기도 했죠. 겉으로 보기엔 그릇 위로 높게 솟아오른 풍성한 고봉밥이었지만 실제로는 허기를 면하기 위해 부피만 키운 허울 좋은 고봉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에 말아서 불려 먹거나 죽처럼 쑤어 먹으며 배부른 착각을 느껴야 했던 조상들의 눈물겨운 지혜가 그 높은 밥그릇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식습관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거친 잡곡을 통해 이장의 물리적인 포만감을 주려는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쌀 한 톨이 아쉬워 산에서 캔칠뿌리나 소나무 속껍질인 백피를 섞어 밥을 지기도 했던 그 시절, 고봉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을 넘어 오늘도 우리 식구 굶지 않았다는 심리적 안도감을 주는 거대한 상징물과도 같았습니다. 텅 빈 속을 거친 섬유질로라도 가득 채워야만 다음 끼니까지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민초들의 간절함이 그 그릇의 높이를 결정했던 셈입니다. 조선 중기의 한 기록에 따르면 한 선비가 길을 가다 배고픈 아이를 보고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었는데 아이가 순식간에 밥새 그릇을 비우고도 더 달라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를 본 선비는 조선의 가난이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결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죠. 이처럼 고봉밥은 단순히 개인의 식탐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쌀은 세금으로 다 뺏기고 남은 건 잡곡뿐이니 그거라도 많이 먹어서 배를 속여야 했던 민초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특히 당시 백성들은 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거친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를 섞어 양을 불리곤 했는데 이는 부피만 클 뿐 정작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먹어도 가시지 않는 그 지독한 허기는 육체적 통증을 넘어 영혼까지 갉아먹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대식 뒤에는 배부른 만족감이 아닌 굶주림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 깊게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봉밥 문화에는 우리 민족만의 아름다운 나눔 철학도 있었습니다. 바로 물림상 문화입니다. 양반이나 집안의 어른이 고봉밥을 받으면 결코 혼자 다 먹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밥을 넉넉히 남겨서 하인들이나 아랫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물려주었죠. 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배고픔을 살피는 무언의 배려였습니다. 즉, 고봉밥은 혼자 배불리 먹기 위한 독점의 상징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한 분배의 시작점이었던 셈입니다. 이 물림의 미학은 사실 궁궐에서도 엄격히 지켜졌습니다. 임금님의 수라상 역시 왕이 식사를 마치면 그 음식을 그대로 물려 상궁과 나인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만약 왕이 배가 고프다고 상위의 고기를 다 먹어버리면 그날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찬도 없이 밥만 먹어야 했죠.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본인이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아랫사람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라를 넉넉히 남겼습니다. 밥그릇의 높이가 높아야 했던 진짜 이유는 그 밥 한 그릇에 기대어 사는 입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흐르며 이 거대한 고봉밥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17세기 경신대 기근과 같은 대재앙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비극을 겪으면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은 오히려 생존에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영양 섭취가 다양해지자 밥그릇의 크기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특히 1970년대 정부의 식생활 개선 운동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당에서 사용하는 밥그릇의 크기를 지름 10.5cm, 높이 6cm의 스테인리스 규격으로 통일하고 밥을 꾹꾹 눌러 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를 펼쳤습니다. 심지어 이를 어기는 식당에는 영업 정지 처분까지 내렸을 정도니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위장 크기를 강제로 조절한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밥은 산처럼 쌓아먹는 정에서 규격화된 에너지로 변모했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작고 아담한 공깃밥의 시대가 정착되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놀라게 했던 조선의 대식 문화가 정부의 표준화 정책과 현대인의 식습관 변화 속에 하나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고봉밥은 먹을 것이 넘쳐나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현대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밥심은 단순히 탄수화물의 힘이 아니라 모진 세월을 버텨낸 인내의 힘이자 서로를 먹여 살린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은 인류학적으로도 독특한 대식의 DNA를 가졌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얼굴보다 큰 밥그릇을 앞에 두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티게 해달라고 빌었을 이름 모를 우리 조상들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운 식탁의 밑거름이 된 것은 아닐까요? 현대 심리학에서 식사는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데 우리 조상들은 그릇 높이만큼이나 깊은 정을 나누며 가난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따라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밥 한 공기가 평소보다 조금 더 소중하고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1kg이 넘는 고봉밥 속에 숨겨진 우리 조상들의 눈물겨운 생존 전략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나눔의 철학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커다란 사발이지만 그 속엔 한국인 특유의 끈질긴 생명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안부 인사로 당연하게 건네는 밥 먹었니? 라는 말의 유래도 바로 이 결핍의 시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먹는 것이 곧 생존이자 안녕이었던 시절, 상대의 끼니를 챙기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의이자 사랑의 표현이었던 셈이죠. 심리학적으로도 고봉밥은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 내일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정서적 위안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장 따뜻했던 밥 한 끼는 언제였나요? 혹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많이 먹어야 힘쓴다. 여 꾹꾹 눌러 담아주시던 그 산더미 같은 고봉밥이 문득 그리워지지는 않으신가요? 밥 한 그릇에 담긴 그 뜨거운 진심과 척박한 땅을 일구어 오늘날의 풍요를 만들어낸 조상들의 강인한 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브라이언 히스토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채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제가 더 깊고 감동적인 우리 역사를 찾아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고봉밥에 얽힌 추억이나 다음 영상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역사 속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밥 먹었니? 라는 인사 속에는 모진 굶주림의 시대를 함께 견뎌낸 조상들의 처절하고도 다정한 안부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한 그릇의 밥이 곧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정을 나누는 가장 따뜻한 매개체가 된 우리네 식탁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그 밥그릇 속에 담긴 밥심의 진정한 가치와 선조들의 넉넉한 인심을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든든하게 식사 챙겨 드시고 밥심으로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